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나폴레온 힐 시리즈의 마지막 권입니다. 성공의 법칙 2입니다. 성공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15가지 법칙. 나폴레온 힐 지음, 김보미 옮김. 100년간 증명된 성공의 황금률을 만나라. 앤드루 카네기 유산에서 시작된 25년간 집대성한 위대한 성공학 바이블. 자, 성공에 관한 것들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바를 성공으로 마무리하는 걸 당연히 좋아합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 목표로 한 것을 이루는 게 당연히 좋죠. 성취감도 그럴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함께 오는 경제적인 보상, 대가도 마찬가지겠죠. 아, 출판사를 언급하지 못했네요. 21세기 북스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성공에 목이 메말라 있습니다. 제 목이 실제로 메말라 있네요. 성공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자, 오늘도 성공을 위해서 한번 한 걸음 내딛어보는, 아직도 목이 메입니다. 네. 내딛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확인해 볼까요? 처음으로 9장 성공의 법칙 8 받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내라. 이것은 받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내라는 것은 내가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사업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월급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만 일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요새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월급쟁이라고 할까요? 네. 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굳이 표현을 하실 때 월급쟁이라고 하면 내가 받는 연봉만큼만 일하고 싶어 라고 하지 말자라는 의미겠고요. 내가 자영업을 하든 내가 내 사업을 하든 한 달에 버는 수입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네, 요새는 또 이상하게 약간의 손해보지 않으려는 심리가 있어서 더욱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손해를 본다는 건, 보지 않는다는 건 손해도 보지 않지만 그 이상의 것도 물론 바라면은 안 되겠죠. 자, 나폴레온 힐의 성공 수업, 성공을 돕는 마스터 마인드의 원리.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마인드. 마스터 마인드가 제대로만 잘 습득한다면 정말 성공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일 것 같아요. 자, 10장입니다. 성공의 법칙 9. 호감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나라. 11장 성공의 법칙 10.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 정확한 사고를 하라. 정확한 사고. 정확한 사고. 구체화시킨다는 의미일까요? 12장 성공의 법칙 11. 원하는 목표에 집중력 있게 몰입하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나폴레온 힐이 언급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 수업, 목표를 이루는 사람만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13장 성공의 법칙 12. 성공의 지름길을 찾는다면 협력하라. 요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고 실제로 혼자서 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도 좀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누군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더 확장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4장 성공의 법칙 13. 결국 해내고 싶다면 기꺼이 실패를 경험하라.
자, 여기에서 실패에 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실패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책임을 경험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 교육을 할 때 아이가 뭔가를 실패한다면 그걸 그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지, 실패하고 난 아이를 옆에서, 넌 괜찮아. 실패했으니까 좋은 경험한 거야. 이 뒤처리는 엄마랑 아빠가 할게. 해서 해결해 주신다면, 그건 진정한 실패를 학습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실패를 했다면 책임까지도 본인이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책임과 그 뒤처리까지. 자, 나폴레온 힐의 성공 수업. 실패라는 역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15장 성공의 법칙 14. 관용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마주하라. 전 요새 좀 참 용서가 잘 안 돼요. 관용을 좀 베풀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러지? 네.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저 사람은 또 왜 저럴까? 이러면서 관용이 좀 없어요. 뭔가 마음에 좀 찬바람이 많이 부는 느낌인데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친형하고 같이 좀 만나서 일을 할 게 좀 있어서 일을 좀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형 차를 오랜만에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형제는 되게 친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주로 제가 말하고 형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저희 형은 제가 말을 하면 그랬구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그런 편인데 도로에서 그 운전을 조금 답답하게 하거나 혹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들을 만났을 때 뭐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에 주차를 해놓고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분명히 시동은 걸려 있는데 그럴 때 저 사람은 왜 저기다 차를 세웠어?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볼멘 소리를 하면 저희 형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라고요. 저희 형제는 친하긴 하지만 성격이 참 달라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도 서로 다르게 됩니다. 항상. 되게 신기한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의 그런 마인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역시 형인가 멋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관용의 아이콘이 저희 형이 아닌가. 배워야겠다. 너무 삭막하다. 네.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 좀 있었죠. 자,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16장 성공의 법칙 15. 베푼 만큼 돌아온다. 황금률을 기억하라. 베푼 만큼 돌아온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경조사도 저는 가지 않습니다. 대신 초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참. 근데요, 이제 저도 간 곳은 정말 많은데 초대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제 경주사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뻔질나게 잘 쫓아다녔는데 막상 돌아오는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걸러내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베푼 만큼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 그리고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00명한테 일식 베풀면 그 100명이 똑같은 일식을 저한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10명, 5명 손에 꼽는 사람들이 100씩, 200씩 보답하는 게 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분들, 나머지 80명, 90명들은 또 정리가 되고 그러는 게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경험상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어서 일식 100명한테 해줬다고 해서 일식 100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중에서 누군가는 나한테 100이든 뭐 500이든 1000이든 그 한 명이라도 누군가는 나를 크게 도와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베풀어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베푼 건 나는 선의를 행한 거니까요. 자, 마지막 나폴레옹 힐이 성공 수업 결심했다면 끝까지 밀고 나아가라. 자,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나폴레옹 힐이 책에 처음에 언급했던 이 성공의 법칙의 비밀을 마지막에는 그냥 대놓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계속 해야 합니다. 네, 계속 하는 게 정말 힘든 것인데 계속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2년 정도 이상 제가 책을 소개하는 방송을 하면서 책을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많은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들이 있고 저는 또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 않은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책을 제공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책을 조금 한 몇 권 정도 제공을 받았어요. 2025년도에는 한 권을 받았고 지금 2026년 접어들면서 제가 두 권을 받았습니다. 총 세 권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정말. 그래도 제가 걱정 때문에 혹은 신뢰가 아닐까 해서 제 마음대로 책을 소개하고 있진 않고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소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전 이게 제 나름대로의 끝까지 밀고 나아갔던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책 처음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꿈꾸고 누군가는 깨어나 움직인다. 당신은 당신 운명의 주인이다. 나폴레옹 힐. 꿈꾸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결국엔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실수의 진짜 원인을 거울 속에서 찾기 시작해야 지속 가능한 성공을 누릴 기회가 생긴다. 와, 이 말도 너무 멋지네요. 실수의 원인은 거울 속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찾으라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결국에는 성공의 결과, 실패의 결과, 그 어떤 결과도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성공의 법칙 8입니다. 받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내라. 처음부터 급여만 따지다가는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진심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라면 실력을 보여줄 기회로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 장을 사랑에 관한 논의로 시작하는 것이 주제에서 다소 벗어난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도 이 장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여기서 사랑은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는 여러 동기, 사람 등이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싫어하기도 하고 적당히 좋아하기도 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진정으로 사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대한 예술가는 대체로 자기 일을 사랑한다. 반면 일용직 노동자는 자기 일을 싫어하거나 심지어 혐오하기도 한다. 돈벌이를 위한 단순한 일은 좀처럼 좋아하기 어렵기에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으며 놀라울 정도로 오랫동안 집중력을 발휘한다. 반대로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일은 쉽게 피로감을 불러온다. 따라서 사람의 인내심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혹은 사랑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제 당신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했을 것이다. 이 장에서 다룰 중요한 법칙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은 사랑하는 일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에 종사할 때 가장 능률적이며 더 빠르고 쉽게 성공한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이미 그어져 있거든요, 책에. 자, 사람은 사랑하는 일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에 종사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능률적이고 빠르고 쉽게 성공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능률적이고 빠르고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누군가 혹은 나 상관없이 사랑이 존재한다면 일에 대한 성공을 좀 빠르고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하죠. 당연하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건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랑이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즉시 일의 질이 향상되고 양이 증가한다. 한편 일로 느끼는 피로감은 그에 비례해 늘어나지 않는다. 수십 년 전 사회주의자들이 루이지애나에 공동체를 조직했다. 그들은 스스로 협동조합원이라고 칭하고 넓은 농지를 구입한 뒤 자신들이 믿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했다. 그 이상이란 각자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스템을 통해 삶의 행복을 더 키우고 걱정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누구에게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각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나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았고 공동노동의 결과물은 모두의 소유가 되었다.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낙농장과 벽돌 공장을 운영하고 소와 가금류 등을 길렀으며 학교를 건립하고 신문을 발행하는 인쇄소도 갖추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네소타에서 온 스웨덴 신사 한 명이 공동체에 합류했다. 그는 인쇄소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농장으로 자리를 옮겨 트랙터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틀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전근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낙농장으로 배정되었지만 소를 돌보는 일 역시 그에게 맞지 않았다. 다시 한번 자리를 옮겨 세탁소에서 일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루밖에 버티지 못했다. 그렇게 그는 공동체의 모든 일을 하나씩 시도해 보았는데 어떤 일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는 협동생활이라는 이념과 맞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결국 공동체를 떠나려던 그에게 누군가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고 했다. 바로 벽돌 공장 일이었다. 그는 가마에서 구운 벽돌을 손수레에 옮겨 벽돌 야적장에 쌓는 일을 맡았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일이 마음에 드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했다. 바로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벽돌을 나르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러나 이 일은 그 스웨덴 신사의 성격에 딱 맞았다. 혼자 일할 수 있었고 별다른 사고력도 책임도 요하지 않았다. 딱 그가 원하던 일이었다. 그는 벽돌을 운반하고 쌓는 작업을 모두 마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더 이상 해야 할 벽돌 작업이 없게 되자 공동체를 떠났다. 그는 조용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끝났으니 나는 이제 미네소타로 돌아가야겠군요. 라고 말하며 고향으로 향했다. 일을 사랑하면 탁월해진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종사할 때 받는 대가 이상으로 더 많이 일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말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어떤 상대의 대상을 가져가고 얘기해 보면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찾아서 하고, 굳이 앞치마를 챙겨주고, 물을 떠다 주고, 바닥이 난 밑반찬을 가지러 다녀오고, 이것이 사랑받고 싶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하는 게 아닌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나는 이 성공 법칙의 철학을 배우는 사람에게 이 조언을 전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이 조언을 따랐는데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성공 법칙의 철학에 관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일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한 노동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 장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받은 대가 이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내가 이 법칙을 직접 실천하지 않았다면 공허하고 무의미한 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25년 이상 이 법칙에 몰두하여 발전시키는 데 전념해왔다.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나는 이 여정에서 얻은 기쁨만으로도 내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느낀다. 설령 그 외의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몇 해 전, 나는 성공법칙의 연구에 몰두하던 중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당장 눈앞의 금전적인 이득만을 위해 상업적인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보상을 위해 현재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했다. 후자를 선택하면 단순히 돈뿐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길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 들어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분류하고 검증하는 연구 작업에 몰두하는 내내 나는 친구와 가족의 부정적 의견에 맞서 싸우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내가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려 할 때 어떤 형태로든 장애물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 해도 초기에는 큰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피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큰 보상이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 없이는 그것을 계속할 힘이 들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단점을 상쇄하는 두 가지 확실한 이점이 있다. 첫째,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개 그 일에서 가장 큰 보상인 행복을 찾는다.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둘째, 평생 노력한 결과를 계산해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했을 때가 그렇지 않은 때보다 금전적인 보상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다.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의 결과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 일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뛰어나다. 그래도 요즘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큰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 유튜버 분들만 해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했더니 돈이 많이 벌리네. 물론 아직까지는 못 벌더라도
언젠가는 많이 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장의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나폴레온 힐은 항상 끝까지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누군가는 그렇게 하겠죠. 야, 끝까지 해서 성공할 때까지 하면 당연히 성공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포기 안 하고 계속 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성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성공할 때까지 해야 결국 성공하는 거니까 결국엔 끝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끝까지 안 하고 성공을 바라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 대신에 뭐 그런 건 있겠죠. 내가 뭔가를 끝까지 하다가 뭐 열심히 하다가 안 됐어. 그러면 다른 일로 바꿔서 그걸 또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는 계속 해봐야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하지 않을까. 결국엔 끝까지 해야 한다.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라. 사랑하면 끝까지 할 수 있다. 야, 이게 다 맞는 말이 돼요.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그렇죠? 살아가는 일을 선택하자. 내게 벌어진 일. 내가 선택한 평생의 일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은 당혹스럽게도 다름 아닌 아내였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난 겁니다. 네. 제 책이가 났나? 네. 이 책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배우자의 선택에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조하고 격려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은 성공이 될 수도 실패가 될 수도 있다. 제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실 대부분의 유부남은 아내의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 같이 마트에만 가도 알 수 있는데 장을 보러 가도 난 과자 하나를 골랐을 뿐인데 그렇게 혼이 나요. 왜 이 과자를 골랐냐? 저 과자가 더 저렴하다. 혹은 저 과자가 더 맛이 좋다. 그런 식으로. 난 내가 먹고 싶어서 골랐는데 과자 하나에 대한 선택조차 지지받지 못한다. 아내는 내게 정기적인 월급이 보장되는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전에 얼마간 월급쟁이로 일할 때 나는 많은 돈을 받았는데 아내는 이를 근거로 내가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주장했다. 나 역시 어느 정도는 아내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고 공감도 했다. 우리에게는 옷과 교육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에 비록 많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인 급여가 필요해 보였다. 아내의 주장은 분명 논리적이긴 했지만 결국 나는 그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양가가 합세해 아내 편에 서서 나를 압박했다. 내게 생각을 바꾸고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에 정착하라고 강요했다. 사람을 연구하는 일은 쓸모없는 일이며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했다. 식구들은 그 일이 가정에 있는 젊은 가장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을 정했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했다. 가족의 반대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누그러졌다. 그러나 내 선택이 한동안은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는 사실과 가장 소중한 이들이 내 선택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 다행히 모두가 내 선택을 어리석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몇몇 친구가 내가 의미 있는 성취라는 정상에 도달할 길을 걷고 있다고 믿어주었다. 그들은 내 계획을 믿는 것을 넘어 역경이나 가족의 반대에 굴하지 않도록 나를 격려하려 애썼다. 특히 정말 힘들었을 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준 몇 안 되는 믿음직한 친구 중에서도 정말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토머스 A. 에디슨의 사업 동료였던 에드윈 C. 반스다.
반스는 내가 선택한 일에 거의 20년 가까이 한결같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다. 성공 법칙의 철학에 대해 그의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주변 사람들의 설득에 굴복해 월급쟁이라는 쉬운 길을 갔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러면 무엇이라도, 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라도 끝까지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믿어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면 더 좋고, 혹은 그렇게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기도 하겠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에게로부터 이런 지지를 받으면 더없이 행복하겠죠. 왜 한숨이 나오지?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면 많은 슬픔과 끊임없는 비난은 피할 수 있었겠으나 평생의 꿈을 망쳤을 게 뻔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마도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행복까지 잃었을 것이다. 나는 이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 심지어 일의 대가가 한때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였던 시기에도 그랬다. 나의 이 경험담은 사장에서 BJ 노예 상태를 그토록 강조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것이다. 나는 그 장의 내용을 당신이 깊이 새기길 바란다. 사장은 성공의 법칙 1권에서 나옵니다. 반스는 성공 법칙의 철학이 타당하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증했다. 그의 재정적 성공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과 맺은 긴밀한 사업 관계는 이 철학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반스는 누구보다 성공 법칙에 관해 권위 있게 말할 자격이 있다. 나는 성공을 향한 보편적 절차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연구를 시작했다. 비록 당시에는 그 실체를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절차는 적절한 이해력과 성공을 향한 진정한 열망만 있다면 누구나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 성공의 절차를 밝혀내고 그 적용 방법을 밝히고 싶었다. 반스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사업 동료인 에디슨의 놀라운 업적이 이 철학의 몇 가지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결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돈을 모으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누구나 익히고 적용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으로 가능하다고 믿었다. 나 역시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그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현실이 되었다.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당신도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이 모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이 장에서 다루는 받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내는 법칙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보상받을 기대조차 없던 일도 꾸준히 실천했다. 그렇게 수년간의 혼란과 역경, 그리고 수많은 반대 속에서 나는 마침내 이 철학을 완성하고 원고를 출판할 준비도 마쳤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나는 이 철학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노를 멈춘 채 숨고르기를 하고 있던 셈이었다. 신은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그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은 한때 내게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들렸으나 이제는 그 뜻이 마음 깊이 와닿는다. 가치 있는 결과와 함께 찾아온 보상. 어느 날 나는 오하이오주 켄턴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강연이 널리 홍보된 터라 많은 청중이 모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그 지역에서 2개의 큰 사업체가 동시에 행사를 여는 바람에 내 청중은 겨우 13명이라는 행운의 숫자에 그쳤다. 나는 항상 노동에 대한 보상이나 대상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날 마치 강연장이 많은 청중으로 가득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강연에 임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기에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내가 인생에서 정말 설득력 있게 강연을 한 적이 있다면 바로 그날 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강연을 마친 후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와 호텔로 돌아갔다. 13명의 청중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내가 전날 밤 성공법칙의 철학에 있어 역사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처음으로 내 철학에 실질적인 추진력이 생긴 것이었다. 그날 강연에 참석했던 13명의 청중 중 한 사람이 바로 1장과 4장에서 언급했던 데일리 뉴스의 발행인 돈 알 멜렛이었다. 멜렛은 나를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기에 대화의 흐름을 그에게 맡겼다. 그는 대략 이런 식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인생을 모두 들려주시겠습니까? 나는 그가 긴 이야기가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기꺼이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할 수 있다며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불리한 사항도 빠뜨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멜렛이 말했다. 당신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말해주길 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가장 좋은 면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볼 수 있게 말입니다. 이야기는 3시간 동안 이어졌고 멜렛은 귀 기울여 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간 겪은 고난과 실수, 운명의 파도가 너무 거세게 몰아칠 때 부정직해지고 싶었던 충돌, 결국에는 이성이 승리했으나 양심과 오랜 싸움을 벌인 끝에야 간신히 얻어낸 결과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성공법칙의 철학을 구상한 계기와 관련 자료를 수집한 방식, 그리고 어떤 자료는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유지하게 된 이유까지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멜렛이 말했다. 매우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노력의 대가로 돈을 모았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약간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설명은 간단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제 무지를 극복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성공 법칙의 철학에 포함될 자료를 지적으로 수집하고 체계화하는데 온 시간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할 기회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멜렛의 심각한 표정이 미소로 바뀌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 스스로 그 답을 아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마 지식을 얻기 위해 당장의 금전적 보상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이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벌써 알 겁니다. 사실 당신의 경험은 모든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겪어온 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음악처럼 내 귓가에 울렸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난처한 고백을 한 참이었다. 투쟁의 여정에서 마주쳤던 갈림길 대부분에서의 일시적인 패배를 인정하며 내 영혼을 낱낱이 벗겨 보여주었다. 게다가 성공의 법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일시적인 실패자라고 시인하면서 그 모든 고백의 정점을 찍었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그을게요.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일시적인 패배자. 네, 일시적인 실패. 이 부분이 너무 멋졌어요. 결국에는 성공은 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오지 않음을 누군가가 콕 집어서
요즘 표현으로 긁는다고 하죠. 네, 긁은다면 극 이러면 나는 실패자가 난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실패자라기보단 일시적인 패배자다. 지금 잠깐 패배하고 있는 중이다. 왜냐면 이게 끝까지 가면 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시적인 실패자. 일시정지라고 하죠. 네, 일시정지. 그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모순적 상황인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날카로운 눈빛과 깊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 앞에 앉아 있으니 어리석고 굴욕적이며 참담한 기분이 밀려들었다. 그러다 문득 이 모든 상황의 불합리성이 한순간에 나를 압도했다. 성공 법칙의 철학을 만들고 이를 설파한 사람이 정작 명백한 실패자라니. 이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떠올라 결국 무심코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다. 뭐라고요? 실패자라고요? 멜렛은 소리치더니 이어서 말했다. 당신은 분명 실패와 일시적인 패배의 차이를 알 겁니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만들어낸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실망을 덜어주고 고난을 줄여줄 수 있는 철학을 창조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이 인터뷰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처음에는 멜렛이 자신의 신문에 실을 기사를 쓰려고 성공 법칙의 철학을 비판할 근거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아마도 이전에 겪었던 몇몇 신문 기자와의 적대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인터뷰가 시작되자 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멜렛의 사무실을 떠날 때쯤 우리는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멜렛이 데일리 뉴스의 발행인 자리에서 물러나 내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나는 성공 법칙의 철학을 바탕으로 데일리 뉴스의 일요일 특집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중 실패라는 제목의 칼럼이 당시 미국 철강회사의 이사회 의장이었던 엘버트 H. 게리 판사의 눈에 띄었다. 이를 계기로 멜렛과 게리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었고 결국 게리는 일장에서 설명한 대로 회사 직원을 위한 강연을 제안했다. 마침내 운명의 흐름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력을 쏟으며 뿌려온 노동의 씨앗이 드디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계획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나의 사업 파트너가 암살당하고 게리도 성공 법칙의 철학이 그의 요구에 맞게 수정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분명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하이오주 켄턴에서 13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했던 그 운명적인 밤의 헛된 수고는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했다. 그 사건들은 내가 더 이상 특별히 노력하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더라도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사례들은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받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이상의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책의 원고를 출판할 준비를 할 무렵 스탠더드 오일 컴퍼니, 뉴욕 생명보험회사, 캐딜락 등 여러 유명 기업에서 성공의 법칙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일부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몇몇 기업은 진작 도입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YMCA 등의 청소년 클럽에서도 성공의 법칙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코네티컷주 메리든에 있는 랄스턴 대학교 출판사가 성공 법칙의 내용을 출판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외 국가에서도 출판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도 왔네요. 네.
이분은 그렇게 힘들게 이 성공 철학에 대해서 뭔가를 정립시키고 그 13명 앞에서 조금은 네, 초라한 강연을 했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결국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읽히고 있다는 게 이것이 네, 자신이 믿은 것, 자신이 사랑한 일에 대한 진짜 결과가 아닐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성공 법칙의 철학은 이를 진심으로 원하는 수만 명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만 명뿐만이 아니네요. 네, 수천만 명이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황하게 언급한 이유는 성공 법칙의 철학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서다. 즉, 이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이라는 소리다. 자, 이제 이 부분까지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것은 8시간 일하지 말고 20시간 일해라 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보상보다 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더 깊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인사도 안 하고 물건을 딱 골라서 가면 얼마요? 라고 하고 삑 찍고 계산만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들어갈 때부터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해 주시고 얼마 얼마입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하고 다르듯이 마음가짐, 자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성공 법칙의 철학과 이 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이 장의 기반이 되는 법칙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제 당신은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게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항상 받는 것 이상의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쌓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히 구별된다. 그러면 당신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너무나 명백한 결과여서 굳이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할 정도다. 연설, 법률, 저술, 교육, 심지어 단순 육체노동까지 어떤 일을 하든 주어진 대가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높아지고 더 나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받은 대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다. 알다시피 강한 오른팔을 원한다면 고된 훈련으로 단련해야 한다. 팔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알고 싶다면 대장장이의 팔을 살펴보자. 힘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기를 수 있다. 숲에서 가장 강한 참나무는 폭풍을 피하고 햇볕을 가린 곳에서 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바람과 비, 뜨거운 태양에 맞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탁 트인 공간에서 자란다. 투쟁과 저항을 통해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 중 하나다. 이 장의 목적은 이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당신의 성공을 위한 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받은 대가 이상의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면 그 과정에서 능력이 단련되고 특별한 기술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평판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습관을 들이면 당신은 일에 매우 능숙해져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할 자격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처지에서 벗어날 힘이 길러지기에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고 막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받는 대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 가치를 크게 높일 수도 있다. 현명한 고용주라면 연봉에 대한 당신의 요구를 거절할 리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고용주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곧 다른 고용주들이 당신의 뛰어난 역량을 알아보고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므로 대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한층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며 그저 적당히 버틸 수도 있겠지만 일거리가 줄어들고 감원이 시작되면 그런 사람이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25년 이상 왜 어떤 사람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데 비해 능력이 비슷한 그런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지를 밝히고자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 그 결과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받는 대가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칙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이 그저 적당히 일하는 사람에 비해 더 나은 지위를 얻고 더 높은 보수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도 받는 대가 이상의 더 많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나는 인정을 받고 승진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요새는 나 그냥 인정 안 받을래. 나 그냥 이거 받고 만족할래.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더러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또 계속해서 지금 뭐 인공지능이니 로봇이니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 더 나를 선택해주는 회사가 없지 않을까요? 난 이만큼만 받으니까 이만큼만 일할래 하는 사람보다는 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이거를 자영업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개인 사업, 뭐 어떤 사업의 종류를 하시든 나는 딱 2천만 원어치만 팔고 벌을래 라고 하면 그게 계속 2천만 원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2천만 원을 벌면서 3천만 원을 벌 상상을 하면서 그 정도의 일을 하고 뭐 4천만 원을 상상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2천만 원도 간신히 번다. 결국에 돈 벌기가 쉽진 않다. 이렇게 결과가 귀결돼 버리네. 아무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젊은 직장인이 읽을 텐데 나는 이 법칙을 습관화하는 것이 직장인이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보수를 받는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 이 법칙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법칙을 따르면 두 가지 보상을 얻는다. 첫째, 이 법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물질적 이익을 얻는다. 둘째,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행복과 만족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급여 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진정으로 보상받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다 요즘에 돈으로 좀 뭔가 해결하는 나 뭐 직업적인 만족도 다 필요 없고 돈만 많이 주세요. 이 돈으로 내가 행복을 살게요. 이런 분위기도 좀 있지 않나. 아내가 방금 도서관에서 내가 읽을 책을 빌려왔는데 교육자인 러셀 콘웰의 관찰, 모든 사람이 자신의 대학교다 라는 책이다. 나는 우연히 이 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대학교라는 장을 보았다. 처음에는 당신에게도 공공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려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러지 않기로 했다. 그보다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다. 아예 이 책을 구입해서 한 번이 아니라 100번 읽어보라.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방식으로 관찰은 이 장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다음 인용 구절은 관찰, 그 책의 전체에 흐르는 핵심 가치를 보여준다. 지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게 해주지만 어떤 대학도 이 능력을 알아서 길러주지 않는다. 이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실이며 누구나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인지 깊고 폭넓은 관찰 능력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고난의 대학교라는 혹독한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빛날 때가 많다. 와, 이 부분은 너무 멋지다. 저는 밑줄을 좀 긋고 싶네요. 깊고 폭넓은 관찰 능력. 관찰이 가지고 오는 엄청난 성장이 있는데 이 관찰 능력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고난의 대학교, 즉 현실, 혹독한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관찰을 꼭 읽어보기 권한다. 이 장의 기반이 되는 철학과 심리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의 성공의 법칙 2권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만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것들은 모르는 채 하시고 같이 오더라도 못 본 채 하시고 복만, 좋은 것들만 쏙쏙 골라서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는 21세기 북서에서 제공해 주신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